김민수 대표님, 안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1, 2부에서 시간을 좀 너무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빨리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 대표님의 개그를 좀 들으려면 제가 앞에 말을 좀 줄이고 더 유명하신 분들이 네. 아주 하실 말씀이 많은데 저희 같은 잔챙이는 예. 뒤에서 잘 듣고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무슨 말씀이세요? 외국인들 왜 한국 주식 사는 겁니까? 그리고 10일 영업일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10월 들어와서 꽤 많이 샀거든요. 저 한국인이에요. 아, 네, 미안. I'm sorry. 네. 아니 근데 현물은 사고 선물은 또 팔고 있지 않았나요? 왔다 갔다 하는데요. 네. 근데 선물 매도하는 거는 뭐, 그러니까 저희가 외국인이라고 하게 되면 탐 혼자 있는 거 아닙니다. 네. 네, 이렇게 전략을 제리도 있고. 다 이제 예, 제리도 있고 다 다양하겠죠. 예, 그 중에서 전략은 뭐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네. 지금 그러니까 가끔씩 벌어지는 베이시스 차이나 이런 거 동향 봐도 일단은 여기서 오늘 시장도 그랬고요. 네. 시장을 더 끌어내릴 의도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없는 게 아닐까. 아니,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 6월 달에는 지나고 보니까 역시 그 공매도의 환매수 네. 느낌이 진하게 있었는데 이번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엔. 네. 약간 보니까.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연일 계속 사고 있죠, 안 팀장님? 지금? 네, 9월 달부터 해서 계속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영업이익 그 23년도 기준 추정치 하향되는 걸 계속 말씀드렸었는데요. 초반에는 목표가 하향 그리고 실적 추정치 하향되면서 주가가 많이씩 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10월 한 초중순 정도부터는 실적 추정치를 좀 많이 내려도 심지어 깜짝 놀랄 만한 예를 들면 지난주에만 해도 하이닉스 23년도 영업이익 전망치가 적자까지 보는 데가 나왔습니다. 9월달 초반에 말씀드릴 때 삼성전자를 제일 낮게 봤던 이베스트에서 이번에 하이닉스도 제일 먼저 영업 적자 전망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날 하이닉스는 1% 상승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떨어질 때도. 네.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 실적 추정치 하향에 따라서 주가가 별로 반응을 하지 않고 있고요. 외국인들 순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도 지금 많이 내려왔겠다.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실적 추정치 하향 가지고는 팔지 않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어서 이걸 보고서 약간 조심스럽지만 어느 정도 이제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구간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미국 시장은 이제 신저가를 내고 있었는데 한국은 지난번 저가에서 추가적으로 크게 안 밀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버티고 있으니까. 또 2차 전지죠. 네. 세 그리고 개가. 근데 2차 전지까지 해서 그리고 또 지수 영향이 크니까. 삼성전자 우선주도 시총 5위 안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반도체가 움직이면서 거의 막강한 거죠. 네. 그러네. 네. 그게 영향을 끼치는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오늘 박 박사님 뵈면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었어요. 네. 주말에 미국에서 채권 바이백 얘기 나오는데 네네네. 이거 얘기하셨습니까 오늘? 네, 전에? 일부에 일부에서 살짝 살짝. 했습니다. 아, 네. 예. 그럼 일부 볼게요 그러면. 아니요 또 3부를 또 보시는 분 있으니까 예 네. 질문 주시면 진짜 짧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이건 QE도 QT도 아니다. 네네. 이게 뭡니까 그러면? 아 이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바이백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배경 설명은 일부에서 오원영 부장님이 충분히 얘기하셨는데 네. 국채 시장의 유동성 경색이 우려되니까 네. 그 이제 미국 행정부는 국채를 발행하는 그 세일즈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근데 자기네들이 국채를 계속 발행해야 되는데 이걸 사주는 사람들이 지금 다 막 힘들어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혹시 좀 도와줄 일 없겠니? 이래서 이 지표 채권 말고 기존에 발행됐는데 채권이 조금 이제 오래 묵혀가지고 잘 거래가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사주면 유동성에 조금 도움이 되겠니라고 국채 전문 딜러에게 이제 질의를 했대요. 아, 근데 그래서- 일부 말씀하셨죠. 아직 그래서 이제 답이 온 상황은 아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권 시장 내에서는 이 정부에서 뭔가 시장에 대한 안정 조치를 좀 하려나 보다. 유동성이 부족해가지고 막 금리가 튀는 현상들은 조금은 진정될 수 있나 보다. 네. 이제 이런 기대가 오늘 나와서 금리가 좀 떨어지긴 했는데 네. 아직 이제 결론이 나온 건 아니고 과연 이게 얼마만큼 유동성 개선에 도움이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되고 지금 국채금리 상승의 가장 핵심은 여전히 인플레에 있으니까 그렇죠. 근본적인 해결책은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요거는 조금 더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유튜브 한 편 본 것 같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제 얘기할 시간이 없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삼성전자 오늘 그래도 조금 이 와중에 좀 올라졌고 외국인 이제 매수 얘기를 해주는데 사실은 이제 오늘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거는 결국 카카오 아니겠습니까? 네. 주말에 저도 엄청 불편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막 하필이면 또 지난주 금요일날 카카오 많이 올랐었잖아 또.
그러니까 이제 오늘 완전히 어떻게 되나 궁금했는데 일단은 그렇게 생각보다 큰 충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종가 기준으로는 한 6% 정도 하락을 해서 네. 사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빠진 거죠. 시가총액 큰 걸 생각하면. 네. 최근에 워낙 빠진 게 많다 보니까 그리고 장중에 또 10% 이상 또 매도가 나왔었습니다.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좀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카카오 주말간의 먹통 사태에 대해서 여러 증권사에서 일매출을 기준으로 이제 실적 추정 얼마나 이제 추정치를 내려야 되냐 요거에 대해서 계산을 했는데 보통 한 일매출 한 200억 내외에서 뭐 다올증권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120억 정도 손실을 추산을 하더라고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근데 네네. 그 정도 120억 정도 손실은 카카오 시총 대비해서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근데 그것보다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은 신뢰도를 많이 잃는 것, 그것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기업 가치, 이 독점 구조가 깨질 거에 대한 염려가 좀 큰 것 같고요. 실제로 주말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 관계자들도 여러 언급을 했잖아요. 굉장히 네. 정부 기관 산업에 대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다 언급을 하면서 이번 국정감사에 또 김범수 의장이 초대가 되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뭔가 규제가 나올 거라는 이런 우려가 좀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일단락이 됐지만 추가 규제가 아무것도 안 나오진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대통령까지 경고를 하고 나선 상황이라서 어떤 조치가 나올 것인지를 확인하고 주가 네. 바닥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오늘 이제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카카오 얘기는 이제 너무 많이 들었을 거니까 뭐 저희도 길게는 안 할 건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포인트가 뭐 여기서 손실 금액 보상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에 이제 어떤 위치 자체 네. 독점적인 위치가 흔들릴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야 이거 민간 기업이 너무 많은 큰 어떤 국가 기반망을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면 또 이상한 쪽으로 흘러갈 수 있잖아요. 혹시 어떻게 근데 이게- 대표님 뭐 시나리오가 좀 있습니까 머릿속에? 저는 한국인입니다. 네, 이거 아닌데 이거 네. 지금 현재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부가 이거를 규제를 해야 됩니까? 육성을 해야 됩니까? 다른 쪽을. 이게 핵심 아닐까요? 규제를 한다고 지금 방법은 없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도 만약에 사태가 벌어졌을 때 사람들이 한 200만 명이가 다 탈출했대요. 카카오 이제 안 써. 이러고 나갔대요. 그중에 뭐 한 100만 명이 다른 쪽으로 들어갔는데 가장 많이 설치했던 게 텔레그램 뭐 얘기 나오고 있고 라인은 써보셨죠? 의원님도. 라인은 잘 못 그래서, 썼습니다. 네. 불편해요. 생각보다. 아 그래요? 네. 네. 이제 저희 그냥 음. 저희가 카카오에 젖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음. 라인은 왠지 좀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직관적으로 써서 바로바로 보낼 수 있으면 텔레그램 많이 가입했다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러면 어떤 카카오의 그러니까 지금 메신저지 않습니까? 국민 메신저. 네. 이거를 뭐 대체할 수 있는 수단 아니면 또 다른 경쟁자인데 그러니까 카카오는 이제 메신저를 통해서 문화 발식으로 확 확장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다 보니까 이번에 여러 가지 같은 서버로 인해서 당하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다른 쪽에 육성이 더 난 전략이 아닌가 싶긴 한데 뭐 제가 이렇게 뭐 쓰세요? 다 쓰시죠? 예. 네. 텔레그램까지 다 라인은 쓰시죠? 안 써봤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니 그러니까 궁금한 게 그러면 다른 거 쓰실 거예요? 아니 이게 쓰던 습관이 사실 무서운 네. 것 같아요. 저도 무섭죠. 뭐, 예. 무섭죠. 근데 뭐 다른 라인이 뭐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뭐 또 다른 메신저가 뭐 그렇게 불편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결국 뭐냐면 나는 들어왔는데 내 친구는 안 들어와. 그게 문제인 거죠. 네트워킹. 아, 근데 카카오는 복귀하면 내 친구들이 그대로 거기 있으니까. 있거든. 네. 그게 제가 보기에는 카카오의 강력한 위력이 아닐까. 근데 이게 이제 연장으로 두세 번 연속으로 사태가 터져가지고 2012년. 네, 네. 그래가지고 또 먹통되고 또 먹통되면 그때는 진짜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 얘기는 뭐 많이 지겹게 들으셨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아까 이제 삼성전자 외국인 살짝 얘기해 주셨는데 폴더블 폰 이거 어떻게 좀 반응이 시원찮은 거죠 지금? 네, 삼성전자 앞서서 반도체 쪽 그 실적 추정치 하향 이야기 들었는데요. 그 이번에 폴더블 폰 요것도 사실 걱정이 좀 됩니다. 그 한투에서 오늘 폴더블 폰이 삼성 쪽에 납품한 힌지 부품사 KH 바텍에 대해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추정치를 좀 많이 하향을 했더라고요.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전망치를 38%, 47%씩 각각 하향을 시켰습니다. 이유는 이제 하반기에 이제 폴더블 폰 판매량이 둔화될 것이다. 요거를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부품 출하 개수를 22년도 기준으로 1,500만 개 추정하다가 1,200만 개로 내렸고요. 23년도는 2,000만 개에서 1,520만 개로 내렸습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에서도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 소비자들의 구매력 감소 영향이 예상보다 좀 너무 크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이런 추세는 이제
최근에 거론이 되고 있는 경기 침체 이런 상황까지 감안을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그 통신사들에서 그 마케팅을 굉장히 많이 하고 프로모션 많이 해서 보조금 지급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뭐 심지어 뭐 10만 원대에도 플립 4가 나오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런 게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서 부품사들의 주문 축소로까지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이들 하는 얘기가 3랑 4랑 무슨 차이냐 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뭐 배터리 좀 늘어난 거, 뭐 카메라 조금 개선되고 이거 말고는 특별히 뭐 없다라고 보다 보니까 더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근데 솔직히 네. 지금 핸드폰에서 더 좋아질 게 있나요? 근데 왜 그러면 아이폰은 계속 잘 팔립니까? 아이폰도 바뀐 건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근데 왜 네. 잘 팔립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기능의 네. 업그레이드를 기대하는 거는 이제 더 이상 무의미한 거 아니냐. 음. 기능적인 부분 말고 이제 다른 측면에서 뭔가 경쟁력을 찾아야지. 뭐 3하고 3보다 4는 뭐가 더 되고 이게 뭐 있냐 이거죠. 아 저한테 뭐라 하지 마시고. 박종현 박사님도 한국인입니다. 네. 네. 아니 사실 저는 저 갤럭시 쓴 지 오래됐는데 네. 제가 갤럭시 쓰고 있지만 이 여기 있는 기능 다 쓰지도 못해 솔직히. 네. 난 필요도 없어. 전화 잘 되고 뭐 동영상 잘 보이면 되지. 그러면 이걸로 여보세요 이걸로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네. 너무 좀 뒤쳐져 있어가지고 그런가? 뭐 그런 이게 지금 문제는 그러니까 소비 심리 관련돼서 이제 나오는 이런 현상들 네.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뛰어넘는 다른 신규 사업에 뭔가가 계속 나와야 되는 상황들인데 안 나온 회사와 나온 회사가 이제 앞으로 많이 바뀌어질 것 같아요. 그게 가전도 그렇고요. 지금. 그 혹시 애플페이 그거는 이제 언제 들어오는 거 혹시 일정이 지금 정해졌나요? 현재 나온 보도상으로는 11월 30일 날 출시가 예정이다. 이것도 확정은 올해 안에 아니고요. 들어오나요? 네, 뭐 현대카드나 이런 데서 공식화해주지 않고 있어서 뭐 네.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일단 나오는 얘기들로는 11월 달 말쯤에는 출시가 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좀 많이 네. 쌓여 있습니다. 네. 약관이 들어갔으니까요. 약관이 노출됐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이제 얘기 들어보면 아까 뭐 반도체 업황 이미 지금부터 이제 바닥 시작됐다고 그랬고 뭐 핸드폰 뭐 사실은 뭐 크게 기대할 바 없고 근데 삼성전자 주가는 또 의외로 좀 잘 버텨주고 선행성, 선행성 빠질 만큼 빠졌다. 선반영. 선반영. 네. 무서운 선반영이 음. 거꾸로 시작이 되었다. 라는 거죠. 근데 저희 생각보다는 좀 빠른 것 같아요. 선반영이. 아직 그래서 조금 더 그 믿을 수는 없는데 네. 그러니까 그 재고 조정이 끝나야 악재가 끝나는 겁니다. 즉 뭐냐면 만들어 놓고 쌓아 놓고 파는 게 아니라 만들어 놓은 쪽쪽 나가서 그 정도만 딜리버리하는 기간만에 그 재고를 쌓아놓는 게 제일 좋잖아요. 네. 뭐 4주치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쌓아놓는 게 좋은데 지금 갑자기 너무나 늘어나서 그게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급을 줄이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공급 줄이기 너무 빨리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수는 너무 빨리 공급을 줄인다고 삼성전자 그런 건 아니고요. 하이닉스, 마이크론, 네. 키옥시아 이런 쪽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장이 너무 좀 일찍 잃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너무 미리 빠졌어요. 그렇죠. 고점을 너무 빨리 찍었다 보니까 장기간 나오는 현상 쪽에서 이제 저희가 그런 거잖아요. 아예 안 돼, 얘는 안 돼. 이러고 있다가 나오다 보니까 약간 의아스러운 건 맞겠죠. 근데 IT 반도체가 원래 빠르긴 빠른데 각도기 지점장님 말씀처럼 살짝 더 빠른 게 있죠 지금은. 네, 그렇죠. 네. 과거에도 항상 이게 실적하고 좀 거꾸로 주가가 갔던 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 좀 다행이긴 한데 네. 혹시나 또 너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찍부터 지금 이제 약간 바닥에 대한 기대가 생기면 실망이 좀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좀 여쭤봤고요. 작년 8월 달에 그 윈터 이즈 커밍이라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네. 그때 우리가 왜 빠지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팔아 제꼈잖아요. 근데 10월 5일인가요? 그때 모건 스탠리에서 정반대 방향을 했습니다. 네, 윈터 이즈 맞아요. 커밍을 리포트를 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윈터 이즈 뭐 엔딩 이렇게 제목을 쓰지는 않았지만 거의 제목이 윈터 이즈 엔딩이다라고 싶을 정도로 분위기가 확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외국인 매수가 좀 본격적으로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그럼 결국 외국인들이 또 임식들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네, 네. 뭐 해외 주식 투자하는데 어떻게 투자하겠어요? 애널리스트의 분석을 보고 투자할 수 있는 거는 뭐 분명히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미국 투자하면 저희도 외국인인데 그들은 우리를 외국인으로 안 받아주는 게 문제죠. 저희는 외국인들이 가장 중요한 네. 죄송합니다. 네, 넘어가시죠. 예.
아, 괜찮습니다. 오늘 사실은 우리 김민수 대표님 생신이셔가지고 아유. 예, 축하드리고요. 예, 오늘 뭐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상승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축드리겠고요. 오늘 저 눈에 띄었던 종목이 에코프로비엠 코스닥 시총 1위를 탈환하면서 주가도 크게 오른 것 같은데 결국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은 지금 여전히 좀 좋은 모멘텀이 있는 거죠. 네, 지금 뭐 리튬 가격이 신고가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1분기부터인가요? 그 2차 전지 양극재 업체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굉장히 깜짝 놀라게 계속 1분기, 2분기 연이어서 내고 있는데 이게 좀 3분기까지는 안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원자재 가격 올릴 동안에 판가를 올림으로써 영업 레버리지를 극대화했었던 게 반대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많았었는데 최근에 리튬 가격 강세를 보이고 있고 다른 원자재 가격은 뭐 하락 안정화되긴 했지만 밑에서는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 보이면서 3분기까지도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Q는 의심할 바 없이 커지고 있고 P도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올 것 같다라는 지금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되면서 최근에 하락장에서도 좀 양재 섹터가 상승을 좀 주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관련된지 모르겠지만 그 롯데케미칼이 일진 머티리얼즈를 인수했잖아요. 네. 그거는 좀 동박 만드는 회사. 네, 좀 어떻게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나요? 어때요? 일단 워낙 오래된 딜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새로운 뉴스로 좀 반응을 하기도 했는데 롯데케미칼 입장에서는 이제 2차 전지 섹터로 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좀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똑같죠. LG화학하고도. LG화학도 범용 석유화학이 있는데 거기다가 2차 전지 소재로 LG에너지 솔루션 백업한다. 롯데케미칼은 벌써 준비 다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롯데 배터리 머티리얼즈 이거 아 이름을? 예 그걸로 이제 LG 머티리얼즈를 대고 4대 소재 다 있습니다. 안에. 그러니까 벌써 이제 사업부하고 다 나눠서 있는데 이게 이제 준비가 돼가는 과정인데 이제 시장이 바라보는 거는 말씀하셨듯이 이제 얼마큼 그러니까 성과를 보여줘야 이제 밸류를 확 주기 시작할 거거든요. 네. 그 전 단계 같아요. 근데 아직은 또 나오는 거 좀 속도가 나야 될 것 같고. 근데 괜히 그 사이에서 SKC만 고전했었죠. 롯데랑 LG랑 또 이제 다변화해서 가기 시작하면 우리만 또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고 있다가 진짜 많이 빠졌습니다. SKC도. 네.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엔 폴란드 공장 역할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폴란드 쪽 거기 막 증설하고 캐파를 늘리려고 하는데 지금 유럽 사정이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네. 전기료 막 급등하고 그래서 거기서 얼마큼 대처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 나오는데 실적 확인해 봐야죠. 뭔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한동안 엄청 안 좋다가 갑자기 이제 보니까 에코프로비엠 딱 올라왔길래 계속 최근의 흐름들은 그러면 2차 전지 쪽은 계속 좀 긍정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좋게 흘러가고 있었던 거죠 주가 흐름 자체는. 네, 뭐 Q는 의심할 바 없이 커지고 있고요. P만 우리가 원자재 가격 추이를 좀 팔로우하면서 네.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그래도 2차 전지 섹터가 시장에 있으니까 조금 그나마 좀 시장이 좀 하방이 유지가 되는 것 같고요. 요 뉴스 조금 저는 눈에 띄던데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그 온다고 했다가 지금 안 오기로 확정이 된 건가요? 네, 그렇게 정부에서는 이제 통보를 받았고요. 10월 말에서 11월 초 원래 방한할 예정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네옴시티 관련해서 몇백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수주받을 거를 여러 업체들이 좀 기대감이 받았었는데 이 종목들이 오늘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한미글로벌, 히림, 유신 뭐 13%, 14%씩 떨어졌고요. 현대건설도 오늘 7%나 떨어지면서 오늘 건설업종 하락을 혼자서 주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취소 이유는 뭐 미국하고 사우디 간의 뭐 갈등 문제가 영향을 줬다 뭐 이런 분석이 많은데요. 아직까지 뭐 명확하게 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안 갈 거다 뭐 이런 내용을 밝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뭐 11월 달에 G20 정상회담에서 뭐 윤 대통령하고 이제 빈살만 왕세자하고 만날 계획이 있다고는 하니까 아직 기대감이 꺼지진 않은 것 같은데 뭐 이런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계속 이 거의 테마주들이잖아요. 계속 그렇게 변동성이 좀 커질 것 같긴 합니다. 건설주 얘기가 나와서 근데 최근에 국내 부동산 시장도 상당히 지금 분위기 많이 안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건설주 섹터를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지. 건설주 내년까지 실적은 나옵니다. 받아놓은 걸로 하는 거니까. 음. 네, 그 실적은 나오는데 지금 PF 시장이 완전히 경색됐어요. 상당히 심각하죠. 예, 완전히 경색이 돼서 네. 내후년부터 뭘 먹고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건설업 주가가 네. 정말 하염없이 빠지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52주 신저가를 계속해서 깨고 내려가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은 맞고 그래서 자산 가치 대비 보면 조금 얼척이 없이 많이 떨어지는 주식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지금 PF 금리가 20%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 장사 못한다 이런 생각을 시장에서 하고 있는 거죠. 참고로 이제 PFABCP ABCP 죠? 시장이 지금 네. 이제 차환 발행이 지금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렇죠. 뭐 내용 아시는 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레고랜드 지급 보증했던 강원도가 이제 나 못 물어줘 뭐 이러면서 강원도라고 하는 그 지자체가 보증해줬는데도 얘가 그 이행을 안 해? 그러면 이제 비슷한 그 구조를 가진 그 PFABCP들은 네. 갑자기 이제 날벼락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건설 회사도 문제고 시행회사는 더 문제고 그럼요. 네. 증권사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많이 증권사들이 매입 합격으로 많이 네. PFABCP들을 이제 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엠모 회사라든가 몇몇 회사들이 자금 조달을 나서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네. 그래서 지금 빠른 자금 조달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채권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자금 조달을 잘 살펴보시면 높은 금리에 채권을 많이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열린 것이고요. 네. 왜 이렇게 하나 봤더니 PF를 대비하는 모습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증권사 관련해서 우리가 흔히 머릿속에 PF 많이 해서 좀 조심해야 되는 증권사 하면 딱 떠오르는 증권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수치를 보니까 네. 생각지도 못한 그것보다 더 위험한 회사들이 좀 많은 것 86%가 같더라고요. 있습니다. 어디예요? 얘기하면 안 되나? H모 증권사가 예, 네. 그래요? 자기 자본 대비 PF 비중이 86%나 되더라고요. 그 의외로 저희가 저렇게 많을 것 같은데 하는 회사가 40%대밖에 안 줄였나? 네, 그것도 그러니까 또 그래 물어봤었어요 관계자한테. 그랬더니 우리는 미리 준비한 게 있다라고 하면서 많이 좀 빠져나가는 것도 정리한 게 있더라고요. 뭐 북을 아예 그냥 자기가 다 떠났든가 이런 네.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했던 것보다 나은데 네. 그런 그런 거 몇 개 보다 보니까 한 60%대 이런 거 보다 보니까 조금 좀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제 증한 펀드 뭐 얼마 전에 얘기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주말간에 채한 펀드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체험펀드 뭐 집행하겠다고 그러는 예, 거죠? 이제 다시 재가동한다. 근데 이게 결국은 이제 이 PF 시장 관련돼서 이제 자금 경색이 너무 심해지니까 네. 이거 냅두면 좀 혹시나 큰일 벌어질까봐. 이렇게 되면 멀쩡한 회사들도 자빠질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신용경색이라는 게 멀쩡한 애가 옆에 얘가 문제되면 너도 얘랑 친하지? 뭐 비슷한 애 아니야? 이러면 사실은 멀쩡한 기업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네. 신용 시장이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연말이라는 그 시기하고는 전 또 조금 맞물리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연말 되면 항상 이 자금 시장이 좀 타이트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약간 이제 우리가 경계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좀 말씀드렸고요. 뭐 역시 관련돼서 지금 부동산 시장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금리가 이렇게 오르고 있으니까 뭐 대출 금리도 많이 오르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전세 대출 이자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네, 전세 대출 이자에 대해서 흔히 금리가 올라서 좀 힘들겠다 싶은데 오늘 신영증권에서 좀 자료를 조금 구체화해서 보여줘서 좀 와닿았더라고요. 일단 2020년 8월경에 그 임대차산법이 시행될 때쯤에 35평 아파트 기준으로 전세 가격이 평균 5.45억 원이었답니다. 그래서 LTV를 보통 우리 전세할 때는 80%까지 꽉 채워서 받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은 당시 금리가 2.5%였을 때 월 이자 부담이 약 9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큰 부담이긴 해도 그래도 뭐 감당 어느 정도 할 정도잖아요. 네. 근데 최근의 상황 보면은 이제 전세 대출 금리가 5.5%까지 갱신이 되면서 월 이자가 200만 원 가량 됐습니다. 그러니까 90만 원 부담하다가 200만 원이 됐으면 2배 이상 증가한 거니까 지금부터는 꽤 큰 부담으로 느껴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금리가 더 오른다라고 가정을 하면 7.5%로 계산해 보면 이자 부담이 270만 원까지 되고요. 기존에 초반에 받았을 때보다 3배로 증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2022년 9월 달 평균 전세 가격이 지금 기준으로는 8.2억입니다. 2년 전에는 5.4억이었는데 8.2억이니까 대출 금액도 훨씬 더 많아졌을 거잖아요. 이런 걸 고려하면은 최근에 우리의 월급 받아서 전세 대출 이자 내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이 전세 가격이 조금 이렇게 좀 불안하면 매매 가격에도 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 월세 살죠 이제. 예, 월세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죠. 사실 근데 이 부동산 얘기는 좀 얘기하기 좀 되게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지금 워낙
그러니까 뭐 주식이야 떨어져도 뭐 물린 사람이 있고 안 물린 사람도 있고 규모가 적지만 뭐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누가 대출 없이 집을 샀겠어요. 우리 각도님 대출 없이 사셨나? 아니, 네. 저희는 뭐 대출이 필요 없는 집이라. 아 그런가요? 네네. 어쨌든 그래서 네. 조그마한 상당히 초박살이 하고 있어가지고요. 음. 대출이 필요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금리가 리셋되는 기간이 3개월마다 돌아오신 분도 있고 네. 1년 고정하신 분들 1년 만에 돌아오신 분도 있는데 하여튼 뭐 갈수록 이제 높은 금리에 적용받는 차주들이 늘어나니까 조금 많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네. 뭐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좀 답답하네요. 부동산 쪽 관련해서 그래도 오늘 좀 긍정적이었던 게 이제 둔촌주공이 네, 우여곡절 드디어 끝에. 다시 합의가 됐더라고요. 네. 네, 재건축공사가 사실 단군일의 최대 프로젝트라 불리잖아요. 5,900가구가 12,000가구로 탄생하는데 네. 6개월 만에 재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 6개월 사이 참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게 아유 근데 사실 이 사업은 합의가 됐지만 사실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보면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가 본질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 지금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둔촌주공 이외에도 여러 단지도 좀 걱정해야 될 단지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뭐 3부 준비하신 내용들 조금 더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시간이 조금 다 해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